여보, 나 이제 나가서 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책임이나 의무는 내려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짐은 다음 주까지 싸서 나갈게. 여보, 진심이야? 그래. 이제 내 인생 살게. 아니, 누가 살지 말래? 그동안엔 당신 인생 안 산 것처럼 말한다.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은퇴하고 당신 우울증이라도 걸렸나 보다. 냉수 먹고 속 차려.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61세 김종범 씨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평생을 한 직장에서 일했고 얼마 전에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가 은퇴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황혼 이혼이었습니다. 아내와 죽이네 살리네 하며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나 자식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죠. 김 씨는 평생을 가족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신보다도 가족의 생계와 가정의 평화가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만큼 괴로워도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하고 회사에 꼭 붙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김 씨를 몰라주는 가족들에게 외면당하며 살았던 세월이 참 길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신호탄이 김 씨의 은퇴였습니다. 제1의 인생이 막을 내렸으니 이제는 제2의 인생을 열 때가 되었습니다. 김 씨는 30살의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자식 둘을 낳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전업주부였고 김 씨는 대기업의 영업직 사원이었죠. 한때는 근무 실적이 좋아 영업왕을 한 적도 있었고 회사가 한창 어려울 때도 죽기 살기로 일해 정리해고를 피해갔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면서 김 씨의 목표는 영업왕이 아닌 가늘고 길게 오래오래 회사에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 혼자 책임져야 할 가족이 3명이나 되니까 안정적으로 벌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가 생활비에 쪼들리지 않게 자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게 가장인 김 씨의 역할이었으니 말이죠. 김 씨는 축 처진 어깨를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하루 종일 거래처를 오가며 움직였더니 빳빳했던 양복이 어느새 꾸깃해져 있었습니다. 왔어? 맛있는 냄새 나네. 청국장 끓였어. 김 씨는 넥타이를 풀고 정장 재킷을 옷걸이에 걸면서 부엌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밥그릇이 여러 개 있는 걸 봐서는 아들, 딸들도 집에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애들하고는 안 갔어? 오늘 쉬는 날이래. 그 말에 김 씨는 입술을 끌어올렸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저녁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식들은 어쩔 땐 김 씨보다도 바빴으니 말이죠. 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씻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50세가 된 얼굴에는 피로가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을 몇 번 깊게 깜빡이는 걸로 표정을 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7시 30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진한 청국장이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아내가 준비한 밑반찬들이 소박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나 청국장 싫은데. 냄새나. 먹어봐. 맛있어? 그리고 이것도 먹어. 너 좋아하잖아. 김 씨는 딸 앞으로 좋아하는 반찬을 밀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휴대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현서가 이것 좀 먹어. 불고기 좋아하잖아.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도 그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죠. 아, 그냥 알아서 먹을게.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도 김 씨의 눈을 쳐다보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런 자식들에게 서운했지만 아내도 자식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거절을 당한 채 민망한 표정을 짓고 있는 건 김 씨뿐인 듯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던 아내가 김 씨에게 핀잔을 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애들이 아직도 애인 줄 알아? 당신이나 알아서 먹어요. 가족끼리 단란한 식사를 하길 기대했지만 실상은 김 씨의 바람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아들과 딸은 휴대폰을 보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아무도 김 씨에게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별일은 없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김 씨가 물어도 제대로 된 대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그 사이에 이방인처럼 앉아서 천천히 젓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딸이 고개를 번쩍 들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 봤다. 아빠, 현지야. 왜? 김 씨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나 노트북 좀 사줘. 노트북? 인강 듣는데 노트북이 꽂아서 버벅거려. 노트북. 산지 1년 되지 않았어? 새로운 거 나왔단 말이야. 아빠, 나는 핸드폰 바꿔줘. 핸드폰도 산지 얼마 안 됐잖아. 너무 느려졌어.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던 눈이 이제서야 마주쳤습니다. 눈빛이 참 초롱초롱했습니다. 뭘 사달라고 할 때만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화다운 대화는 아니었지만 말이죠. 다음 달에 보너스 받으면 사줄게. 다음 달까지 기다리라고. 어차피 다음 달에 사줄 거 지금 사주면 안 돼? 너희 그만하고 밥이나 먹어. 아내가 한마디 하자 아들, 딸이 입을 삐죽거리며 또다시 휴대폰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있는데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여보, 어? 어제 영선이네 만났는데 말이야. 요즘 백화점에서 세일을 한다고 그러네? 무슨 세일? 그냥 가방 같은 거 싸게 팔고 그러는 거지. 가방이 필요해? 뭐 꼭 필요한 것만 사나? 세일할 때 사두면 좋다는 거지. 김 씨는 애써 한숨을 삼켰습니다. 오늘 아내와 자식들이 사달라는 걸 당장 다 사면 500은 되겠다 싶었습니다. 순식간에 말 몇 마디로 몇백이 왔다 갔다 하니 김 씨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돈 관리하니까 알아서 해. 정말? 김 씨는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귀가할 때보다도 어깨가 좀 더 내려간 듯한 느낌이었죠. 씻고 나오자 가족들은 각자 방으로 흩어졌고 거실에는 아내가 보는 드라마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씨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서 내일 할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하루가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2시간가량 그렇게 있었는데 아내는 계속 TV를 보는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알아서 방에서 공부하다가 잠에 들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의 하루가 끝났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김 씨는 똑같은 하루를 반복할 것이었습니다. 묵묵히 혼자서 말이죠. 이렇게 일할 거면 아예 책상을 빼는 게 낫겠는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젊은 상사를 보며 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달부터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김 씨의 부서에 새로운 상사가 오면서 말이죠. 김 씨는 회사에서 나이가 많은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점점 젊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김 씨가 회사에서 버티는 방법은 무슨 일이 있든 순응하고 참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하세요. 네, 김 씨는 말없이 자료를 정리하며 손가락 끝으로 문서 모서리를 꾹꾹 눌렀습니다. 마우스를 딸깍거리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무섭게 쏟아졌습니다. 폭우주의보가 있었고 길거리엔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주차를 하고 홀딱 젖은 채로 뛰어갔습니다. 아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 약속은 약속이죠. 아이고, 월급 많이 받으셔야겠는데. 거래처 사장의 말에 김 씨는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끄트머리가 조금 젖은 계약서의 도장을 받아야 되는데 남자는 민기적거렸습니다. 다 얘기가 끝난 걸로 아는데요.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 사장은 갑자기 말을 바꾸었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니까 좀 불리한 조항들이 있어서요. 지난 한 달간 조율하지 않았습니까? 아직 도장도 안 찍었는데 그거 좀 바꾸면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빗속에 힘든 걸음하셨는데 이거 죄송하네요. 비가 이렇게 오는지 모르고 미리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틀 뒤에 다시 와주실래요? 아, 예. 알겠습니다. 비가 아직도 옥수같이 쏟아지는데요. 우산 빌려드릴까요? 우산 있습니다. 주차장이 멀리 있는데. 괜찮습니다. 소득 없이 돌아오는 길. 김 씨의 구두 속은 흙탕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받고 바로 퇴근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일을 마무리 못한 탓에 그냥 퇴근했다가는 무슨 욕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복귀를 했는데 역시나 상사에게 거하게 깨지게 되었습니다. 다 얘기가 된 거를 도장만 받아오라니까 그걸 못해요. 다시 검토해 보시겠다고 그러셔서요. 그러니까 그것도 능력이라니까요. 다 된 밥상을 엎어버리는 게 그게 본인의 실력이겠죠. 이러고도 회사에서 월급 받아가면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지시나 봐요. 험한 욕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사원들이 다 보는 앞에서 20분 가까이 김 씨의 무능에 대해 비난을 들어야 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뒤에도 김 씨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다가 사위가 어둑해졌을 때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정막만이 김 씨를 반겼습니다. 신발이 없는 걸 보아 아들, 딸들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서자 안방문이 열리며 아내가 나왔습니다. 왔어? 애들은? 학원에 있지? 나 깜빡 잠이 들어서 밥을 못 차렸네. 왜 이렇게 졸리지 낮부터? 오늘만 라면 끓여 먹을래? 그래. 끓여줘야 해? 아니야. 내가 끓여 먹을게. 더 자. 그럼 먼저 잘게. 아내가 하품을 하며 다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또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방을 소파 위에 두고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았는데 라면이고 뭐고 밥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조금 있다가 잠에 들면 또다시 회사에 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라면을 끓였습니다. 오후 내내 비를 맞고 돌아다녔더니 기운이 빠졌습니다.
뭐라도 채워 넣어야 또 힘내서 내일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면이 꼭 고무처럼 느껴졌지만 김 씨는 우걱우걱 씹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김 씨는 출근해서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여기 나와 있지? 김 씨의 책상이 회사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다들 김 씨를 힐끔거렸습니다. 아, 책상은 제가 빼라고 했어요. 아니, 왜? 요즘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길래요. 머리도 식힐 겸 거기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뭐라고요? 꼭 그렇게 2번씩 되무르는 버릇이 있으시네요. 김 씨가 무언가 밉보인 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젊은 상사는 유독 김 씨를 냉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할 일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괴롭힐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이러는 게 말이 되나요? 김 씨를 대신해 다른 직원들이 화를 냈습니다. 물론 상사가 없는 곳에서 말이죠. 괜찮아. 며칠 있다가 마음 바뀌시겠지. 하도 변덕스러운 탓에 잠시 기행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김 씨의 책상은 여전히 복도에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이런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많은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심적으로 너무나도 괴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여기 오늘 회의 내용이에요. 전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업무에 지장이 있으실 것 같아서요. 김 씨는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도 당해보지 못한 유치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동료들의 권유처럼 항의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일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김 씨는 회사의 생리를 알았습니다. 수십 년 다녀보니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김 씨가 복도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회사에서 모를 리 없었는데 적절한 초지가 없었습니다. 결국엔 참지 못하는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상사를 고발하는 취지의 보고를 했다가는 잘려나가는 것은 김 씨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런 도박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자리가 위태해지는 것은 자신의 가족이 위태로워지는 것과 같은 말이었으니 말이죠. 여보, 웬일이야? 이 시간에 집에 다 오고? 김 씨는 아주 오랜만에 조퇴를 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탓의 위염과 식도염이 생겨서 최근에는 밥을 넘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성 고혈압 진단도 받았습니다. 여러 복합적인 증상이 있었기에 회사에서 조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어. 병원? 김 씨가 왜 병원에 다녀왔는지 아내에게 설명했습니다. 사실 설명하는 것도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식사를 잘 못했던 것을 아내가 모른다는 말이었으니 말이죠. 회사에서 뭐라고 안 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병원까지 다녀왔어? 나이 들면 다 그래.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습니다. 김 씨는 약을 먹으며 보통 날처럼 출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도 생활을 한 지 3주째 다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상사가 한 발짝 물러난 것이었습니다. 3주간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낀 끝에 또다시 살아남은 것이었죠. 그렇게 또 수년간 열심히 회사를 다녔습니다. 이제 현지 아빠도 퇴직할 때 다 돼가지 않나? 그렇죠? 그래도 대단하네. 요즘 같은 때에 정년은 채운다는 거잖아. 대단하긴요. 형님네만 할까요? 사업이 최고죠. 이 양반이 고지식해서 윗사람한테 아부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제자리죠.
어느 날 친척 모임에서 아내가 김 씨의 형수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형님은 사업을 했는데 내내 힘들다가 10년 전부터는 잘 되어서 최근에는 조카들을 유학도 보내고 부족함 없이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걸 무척 부러워했죠. 그래도 안정적이잖아. 우리 한창 힘들 때도 걱정 없이 살았으면서. 그건 그렇지만 나는 언제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보려나, 에휴. 아내의 깊은 한숨을 들으며 김 씨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김 씨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아내의 기준치에는 못 미치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결혼하려고요. 결혼? 2년 전 아들은 27의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취직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나도 일렀습니다. 너는 제정신이니? 27에 누가 결혼해? 요새? 어차피 할 건데 기다릴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임신했니? 아내가 얼굴이 하얘져서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꼭 그래야만 일찍 결혼해요? 아들은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말려보려던 아내도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집 장만하는 건 좀 도와주셨으면 해요. 며느리가 될 여자친구는 아들과 동갑이었는데 역시나 사회생활이 길지 않았기에 모아둔 돈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집을 사달라는 말이야? 아니면 결혼해서 어디에 살아요? 그러니까 좀 미루라는 거 아니야? 그러고 싶지 않다니까요. 아내는 속이 탄다는 듯 찬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윽발을 질러도 설득을 해도 알아먹질 않으니 답답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간 다음 날 아내가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현석이 결혼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줄 생각은 아니지? 그렇지는 않지만 집이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그동안 열심히 살았으니 모아둔 돈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자식 둘에게 집을 턱턱 사줄 만큼의 여력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형님처럼 사업을 했다면 달랐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당신 애들 유학을 보내준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나도 불만이 없지 않았어. 남들처럼 애들 클 때 확실하게 밀어줬으면 했는데 당신 고지식함 때문에 그러지 못했잖아. 결혼은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일인데 솔직히 애가 얼마나 처가에 밉보이겠어? 그래서 집을 해주라고. 당신 집이 얼마인지 몰라? 알지? 집을 해주자는 말이 아니라 능력 닿는 한은 최대한 해주자는 거지. 당신이 하도 짠돌이라 혹시 한 푼도 안 해줄까봐 무서워서 하는 소리야. 김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5천만 원 정도 보태줄 생각이야. 5천 가지고 뭘 해? 현지도 생각해야지. 아니, 우리가 그 정도 도와줄 돈이 없어.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도 곧 퇴직해. 알아. 근데 그렇게 부모가 해주면 자식들도 어느 정도 나중에 부모한테 보답을 하지 않겠어? 진짜 당신 자식이 셋 넷도 아니고 딱 둘이야. 처음으로 부모 노릇 좀 제대로 해보자. 처음? 그래? 당신이 솔직히 평생 일만 했지 애들이나 나한테 신경이나 제대로 썼어? 회사 일이 바쁘니까 그랬지. 그러니까 말이야. 가족을 그렇게 등한시하고 살았으니까 아들 결혼할 때만이라도 좀 아빠 노릇 좀 해보란 말이야. 허탈했습니다. 가족을 등한시하고 살았다면 지금의 김 씨는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모든 걸 그만두고 싶을 때도 가족만 생각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렇기에 동료들이 퇴사할 때에도 더러운 꼴을 참아가며 계속 회사에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김 씨가 가족을 위해 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자식들과 아내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부모 노릇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금까지도 혈압약을 먹었습니다.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험이 생겼습니다. 자식들을 대학 보내고 아내는 노래교실도 다니고 모임도 다니며 활발하게 활동을 했지만 김 씨는 여전히 회사의 메인 몸이었습니다. 김 씨는 무엇이 가족을 위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해서 처자식 굶지 않게 하는 게 김 씨 인생의 최대 임무였습니다. 아내의 말처럼 가족들에게 잘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건 가족을 등한시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가족을 위해서였습니다. 삶이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아내의 성화에 아들에게 8천만 원을 보태줬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똑같이 8천만 원을 지원해줬고 딸은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전세를 구하는데 그 돈을 보탰죠. 여보, 나 집에 왔는데. 어디 갔어? 나 지금 애들 만나서 저녁 먹고 있어. 애들? 현석이랑 지연이랑 현지. 어느 날 퇴근하고 와보니 집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딸과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몇 개월 됐는데 김 씨도 아들을 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 딸도 마찬가지였죠. 왜 말도 안 하고? 당신 퇴근하면 시간이 너무 늦으니까 그랬지? 자식들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든데 미리 말했더라면 조금 더 일찍 퇴근할 수도 있었습니다. 서운해 말고.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어. 라면 끓여 먹던가. 휴대전화 너머로 즐거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이만 끊을게. 그러고 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오늘따라 하루가 고된 것 같았습니다. 이보다 힘들게 일한 날도 숱하게 있었지만 오늘따라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죠. 김 씨는 저녁은 건너뛰었습니다. 혼자서 밥을 차려 먹을 생각을 하니 입맛이 없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일이 바빠 점심을 대충 먹었는데 저녁도 이렇게 혼자 남겨지는 일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을 가며 아내가 바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독 말라 보였습니다. 어느새 볼은 홀쭉해지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환갑이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올해 초에 퇴직했습니다. 여보, 퇴직했다고 끝이 아닌 거 알지? 그게 무슨 말이야? 다른 일거리 알아보긴 해야지. 당신 말대로 노후를 생각해야 하긴 하니까. 그건 천천히 알아봐야지. 새로운 일 구할 때까지는 집안일도 도와줘야 하는 거 알지? 당신도 고생했지만 그동안 나도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어. 당신 은퇴이기도 하지만 나도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야.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 씨는 누워서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가 말했던 대로 참 고지식하게 살아왔습니다. 옆을 돌아보는 일이 없었고 오직 기계처럼 앞으로만 걸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늙음. 종착지의 이름이었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처럼 새로운 일을 구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을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여보, 나 노래교실 다녀올게. 다녀와. 아내가 외출하면 김 씨는 집에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쉬는 게 김 씨에게는 참 이상한 일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김 씨가 아내와 함께 점심을 먹으며 여상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나가서 살게. 그게 무슨 말이야? 찌개를 떠먹으며 아내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현석이도 결혼했고, 현지도 결혼자금 줬고, 나는 은퇴했고, 이제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제 책임이나 의무는 내려놓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려고. 아내는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양반이 뭘 잘못 먹었나? 짐은 다음 주까지 싸서 나갈게. 여보, 진심이야? 그제서야 진지하게 김 씨의 말을 받아들이는 아내. 그래. 이제 내 인생 살게. 아니, 누가 살지 말래? 그동안엔 당신 인생 안 산 것처럼 말한다. 아내는 김 씨가 가족을 위해 살았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은퇴하고 당신 우울증이라도 걸렸나 보다. 냉수 먹고 속 차려. 당신도 나 없이 잘 살잖아. 그러자 아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말일 듯했습니다. 아니, 뭐가 문제야? 우리 사이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당신이랑 소리치고 싸우기라도 했으면 억울하진 않지. 뭐? 당신 인생을 살아? 그게 이혼의 이유가 돼? 자식 결혼시키면 부모 역할 끝이라는 거야? 뭘 더 해야 해, 그럼?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당신 왜 이래? 나 당황스러워. 30년 넘게 회사 다니는 걸로 내 역할은 다 했다고 생각해. 아니, 회사는 누구나 다녀. 누구나 돈 벌고. 당신 일하는 동안 나는 뭐 집에서 놀았어? 당신 그래서 억울해서 이래? 아니야. 안 억울해. 당신 고생한 것도 알고. 그냥 여기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생각해. 전환점? 인생의 1막이 끝났고 나는 2막을 혼자 시작해 보려고 하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아내는 김 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왜 같이 살며 김 씨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조차 그 말에 쉽게 대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버텨오며 그러기로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 아내의 설득에도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어깨에 얹어져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김 씨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어깨를 펴고 살고 싶었죠. 아내와 자식들은 김 씨가 없이도 잘 살았으니 걱정 없었습니다. 훌을 털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반년 전 김 씨와 아내는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은 반으로 나누었고 김 씨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사 당일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혼자서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실 짐도 그리 많지 않았죠. 외로울 만도 했지만 작은 집에서 첫날 밤을 보내며 김 씨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다 같이 사는 집에서 혼자 되었을 때 느꼈던 고독함은 오히려 없어졌습니다. 그런 김 씨를 가족들은 모두 비난했습니다. 매정하다고 했습니다. 평생 남편을 위해 뒷바라지한 아내를 버리고 자식들을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반년간 살았습니다. 김 씨는 학원도 다녀보고 TV를 보며 시간을 허투루 보내보기도 하고 등산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2의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뭐가 좋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김 씨는 가끔 자식들과 연락을 나눴습니다.
큰아들네가 아이를 가지면서 그리고 딸이 결혼할 사람이 생기면서 좀 더 친밀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내에게서 전화도 한 통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길에서 철구 씨 만났어. 김 씨의 오래된 직장 동료를 마주쳤다는 아내. 그 복도에서 일했다는 얘기. 그런 말은 왜 안 했어? 말해서 뭐해? 달라지는 게 없는데. 말도 안 하고 그걸 어떻게 알아? 어쩌면 김 씨가 외로움을 느꼈던 것도 김 씨의 탓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과묵해서 문제라고 했지. 내가. 하지만 김 씨가 아파도 회사 일로 힘들어해도 누구도 관심이 없어 보였던 것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결국에는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짐을 내려놓고 싶었고 비로소 그렇게 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내나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원망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의 말처럼 아내를 버리게 된 셈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냥 당신 마음 몰라줘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한 데는 이유가 있었을 텐데. 나만 생각한 것 같아. 복도에서 일했던 거. 오래전이야. 10년은 된 이야기야. 그것 때문에 따로 살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미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알아. 그냥 그동안 몰라줘서 미안했어. 김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종종 자식들과 함께 보자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으니 아내도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곧 손주도 생긴이 들떠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책을 읽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61세. 늦은 나이였지만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기태 와이프 봤지? 나이가 당신이랑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아가씨 같은 거 봐라. 기태 기사라서 말 많은 거 봤지? 내가 다 부럽더라. 그런 부인 있으면 얼마나 뿌듯해? 에이, 내 팔자야. 당신 이렇게 퉁퉁 불어버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당신도 반성 좀 해. 내가 뭘 반성해? 살쪄서 미안하다고 해야 해? 그럼 미안해야지. 사기 결혼한 거 아니야? 아가씨 때는 날씬했잖아.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아까 그 여자들은 애 안 낳았어? 왜 당신만 그렇게 디룩디룩해졌는데? 여자로 보이겠냐? 살찌면 여자도 아니야? 그럼 내가 여자가 아니면 뭔데 도대체? 여자로 안 보이지. 방앗간 절구통? 아니면 드럼통이랑 사는 것 같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3세 유효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관한 이야기이죠. 유 씨는 자신이 새롭게 태어난 것이 남편 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아니었다면 아마 평생 예쁜 옷 한 번 다시 못 입어보고 인생이 저물었을 것 같았습니다. 자존감 없는 뚱뚱한 여자로 말이죠. 남편의 비하 발언, 모욕적인 태도, 경멸 어린 눈빛 같은 것들이 유 씨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웠습니다. 방앗간 절구통 혹은 드럼통. 남편이 유 씨를 부르는 호칭들이었습니다.
유 씨는 이제 더는 절구통으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눈물 나는 심정으로 살을 뺐으니 그동안 못 입어봤던 옷도 입고 못 해본 일들도 하고 그렇게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 계획 안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40대 어느 날 유 씨는 거울 앞에서 검은 원피스를 몸에 대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몇 년 전에 큰딸이 인터넷으로 사줬던 옷인데 그 당시에는 몸매를 좀 가려주는 것 같더니 막상 입으려고 하자 좀 부담스러워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입어볼까 싶어서 다리를 끼는데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멈칫했습니다. 그 옷은 왜 꺼냈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입는 옷인데 1년 전에 입고 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어디 가냐는 듯이 새삼스럽게 묻는 남편에게 오히려 유 씨가 되물었습니다. 동창 모임 있다며? 동창 대여섯 명이서 모이는데 지난번에 지나가는 말로 부부동반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기억해두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모임 날이라 유 씨도 미리 옷을 입어볼 생각이었습니다. 유 씨는 말을 하면서 원피스를 끌어올렸습니다. 등에 있는 지퍼 좀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에 남편을 쳐다보자 표정이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당신도 가게? 어? 등 뒤에 있는 지퍼를 올리려고 손을 이리저리 뒤로 넘겨보는데 남편의 질문이 참 이상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이라며? 그러면 나도 가는 거 아니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꾸했습니다. 당신 거울 좀 봐. 거울? 왜? 뭐가 이상해? 딱 보면 알지 않아? 배 부분이 너무 부담스러운데. 그새 또 살쪘어? 뭐? 이불보 같은 걸 입고 나가냐?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부부 동반이라며? 어차피 친구들이랑 만나는 건데 상관없어. 혼자 나가도 돼. 남편의 대수롭지 않은 말투에 유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임에 낄 시간에 동네 한 바퀴나 뛰고 살이나 빼. 곰이 친구하자고 하겠네. 남편이 낄낄 웃었습니다. 유 씨의 표정이 굳어지려는 찰나에 웃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농담이고. 당신까지 굳이 올 필요 없어. 술도 많이 마실 것 같고 형섭이도 와이프 해외여행 가서 혼자 나온대. 대훈이도 혼자 오고. 당신 와봤자 재미도 없어. 그러고서 남편은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유 씨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몸을 보았습니다. 펑퍼짐했습니다. 작년보다도 살이 붙었는지 옷이 유 씨에게 조금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딱 맞다고 하더라도 디룩디룩한 뱃살을 가려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원피스가 아니라 다른 어떤 옷을 입어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말이죠. 유 씨는 아가씨 시절에 무척 날씬했습니다. 보통 키이지만 몸무게는 50kg를 넘긴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을 낳으며 말랐던 몸엔 점점 살이 붙었습니다. 40대 중반이 넘어서는 70kg를 훌쩍 넘겼고 이젠 누가 보아도 뚱뚱한 중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유 씨에게 남편은 늘 놀리듯이 살 얘기를 꺼냈습니다. 시도 때도 없었고 비난과 농담 사이를 줄타기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모임에도 같이 가길거리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작은 가시가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담이랍시고 하는 말이니 마음에 담아두지 말자고 생각했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식의 발언을 자주 했습니다. 딸들과 여행을 갔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사진 찍자. 다 같이 바다 배경으로 사진을 찍는데 남편이 유 씨를 자꾸 어깨로 밀었습니다. 왜 그래? 좀 뒤로 가봐.
내가 당신보다 키가 작으니까 앞에 서야지. 맞아, 아빠. 엄마는 사진 찍으면 화면이 꽉 차니까 뒤에 서야지. 뭐? 화면에 당신밖에 안 보이네. 딸들이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유 씨도 억지로 따라 웃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를 듣고 기분이 좋을 여자는 없을 테니 말이죠.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유, 당신은 진짜 잘 먹네. 여행지에서 먹는 음식은 맛있었습니다. 원래도 해산물 종류를 무척 좋아했던 유 씨는 그날따라 더 맛있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먹는 유 씨를 유심히 바라보던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꼭 어린아이가 밥을 잘 먹었을 때 칭찬하는 말투였는데 유 씨의 귀에는 그게 비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접시까지 먹겠어. 맛있어서 그런 거지. 딸도 유 씨 못지않게 먹는 중이었습니다. 엄마, 더 드세요. 진짜 맛있지? 혜지야, 아빠가 봤을 때 엄마는 충분히 먹었어. 여기서 더 먹으면 굴러다녀. 왜 말을 그렇게 해? 입맛이 뚝 떨어진 유 씨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에이, 그냥 농담으로 한 소리지. 많이 먹어, 여보. 뭐 좀 더 시킬까? 그래도 기분 나빠. 아이고, 알았어. 안 그럴게. 웃자고 한 말을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 남편이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유 씨의 손에 젓가락을 다시 들려줬습니다. 여기서 더 따졌다가는 모처럼의 여행을 망칠까봐 애써 입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남편이 아기가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과는 별개로 서운한 건 서운한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을 낳으며 처음 살찌기 시작했을 때 유 씨의 남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살찐 것도 예쁘다며 배를 쓰다듬곤 했습니다. 하지만 무섭게 불어오는 체중의 태도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죠. 이런 종류의 농담을 하기 시작한 것도 40대 무렵부터였습니다. 그때 이미 몸무게가 70을 넘어 80 정도가 되었으니 더 이상 예쁘게 봐주기는 힘들 거라는 것은 알았지만 그래도 들을 때마다 서글픈 농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농담엔 웃음기가 지워졌습니다. 농담처럼 웃으면서 하던 말들이 이제는 진심 어린 비난으로 변해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유 씨가 대청소를 하느라 거실을 걸레질하며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고 들어온 남편은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모습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육수 뚝뚝 떨어지는 거 봐라. 남편의 말에 유 씨가 어리둥절해서 부엌을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의아했습니다. 갑자기 육수가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육수? 무슨 육수? 당신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네. 그러면 닦으나 마나잖아. 남편의 말에 반사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러자 땀이 흥건하게 묻어났습니다. 남편은 유 씨의 땀을 두고 육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돼지나 고기를 우릴 때 쓰는 단어를 말이죠. 그러고서 남편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살이 그렇게 찌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한 바가지 흘리잖아. 그런 거 보고도 아무 생각이 안 드냐? 더 이상 웃음기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몇 년 전이었다면 농담이라고 마지막엔 웃었을 텐데 말이죠. 유 씨의 걸레질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충격을 받아서 그런지 따질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유 씨를 힐끔 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눈길도 주기 싫다는 듯 고개를 팩 돌리며 말이죠.
한참 뒤에야 다시 걸레질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땀이 아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이죠. 그리고 얼마 뒤 저녁을 먹고 같이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던 때였습니다. 과일을 먹는데 남편이 딴지를 걸었습니다. 과일도 그거 다 살찌는 거야. 귤이 살쪄? 달달하잖아. 당연히 살찌지. 당신은 물만 마셔도 살찌는데 밤늦게 뭘 그렇게 자꾸 먹어. 유 씨는 세 번째 귤을 까지 못하고 도로 접시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먹으면 돼지 소리를 들을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보던 남편이 리모컨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희애가 당신보다 나이가 훨씬 많지? 훨씬까진 아닌데 많긴 많지. 야, 여자는 저래야지. 그러면서 유 씨의 몸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관리를 잘하나 보지. 여배우잖아. 유 씨가 말하자 남편이 혀를 차며 대꾸했습니다. 여배우 아니더라도 날씬한 여자 많다. 저거 김희애 사진 한 장 뽑아가지고 식탁 옆에다가 붙여놔. 그래야 조금이라도 식욕이 줄지. 뭐라고? 왜 배우랑 비교를 해? 유 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늘 유 씨에게 살쪘다고 뭐라고 하지만 남편도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 배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유 씨처럼 누가 봐도 뚱뚱한 것은 아니었어도 남편도 최민수와 비교하면 볼품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배 나온 아저씨일 뿐이었죠. 나랑 당신이랑 같아?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뭐가 다른데? 난 남자고 당신은 여자고.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몸무게 더 나가잖아. 비웃듯이 말하는 남편 때문에 유 씨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지난번 식사를 할 때에도 작작 좀 먹으라며 핀잔했던 것도 서운했지만 이런 식의 말은 유 씨를 짓밟았습니다.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정 같았으면 농담이라고 했을 남편은 무심히 대꾸했습니다. 너무한 건 당신 뱃살이지. 그러더니 다시 시선을 TV 화면에다가 두는 남편. 유 씨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더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남편은 그런 유 씨를 신경도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있는데 눈물이 찔끔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꾸만 남편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유 씨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자신이 뚱뚱한 걸 모르는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회생활하면서 직접적으로 뚱뚱하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고 비하 발언은 더더욱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인간이라면 면전에다가 대고 그런 말을 하지 않을 테죠. 하지만 유 씨의 남편만이 달랐습니다. 유 씨를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은 남편이 유일했습니다. 가족이라 걱정되어서 조언을 하는 거라면 유 씨도 겸허히 받아들였겠지만 남편의 말엔 걱정이 아닌 경멸이 담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유 씨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을 꼽자면 단연 1등은 남편일 거라고 유 씨는 확신했죠. 그러다 작년 봄이었습니다. 여보, 부부 동반 모임 있는데. 남편이 식사를 하다가 모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은 안 간 지 꽤 됐는데 남편이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직장 동료 셋이랑 만나는 거거든. 꼭 와이프들도 참석하라고 하네. 그러니까 남편의 뜻은 아니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표정이 썩 좋지 못했기에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좀 꾸미고 와. 남편의 말을 듣고 난 뒤로 유 씨는 무엇을 입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회사에 입고 다니는 옷들은 모임에 입기엔 너무 평범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말하는 동료들의 와이프들을 유 씨도 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다들 고왔습니다.
혹시 비교 당할까봐 무서웠죠. 이것저것 몸에 대보아도 뚱뚱해 보이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독립해서 나가서 살고 있는 딸 둘이 옷을 사는 걸 도와줬습니다. 이 옷 괜찮다. 몸매도 커버되고. 그러게. 날씬해 보이네. 정말? 딸들의 말에 유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디자인보다도 몸매가 많이 드러나지 않는 옷을 위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디자인도 꽤나 괜찮아 마음에 들었습니다. 검은색 블라우스와 치마를 골라 입었는데 모임 당일에 그 옷을 입은 유 씨를 보고는 남편이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왜? 별로야? 무슨 말을 바라냐? 옷이 사람 잡아먹겠네. 점점 더 사이즈가 커지는 것 같아. 이상해? 됐다. 그냥 나와. 그 이상이 없을 것 같으니까. 유 씨는 칭찬까지 바라지도 않았지만 생각보다 안 좋은 남편의 반응에 기분이 가라앉았습니다. 모임에 도착하기도 전에 주눅이 들게 되었죠. 조용한 횟집에 도착하니 이미 세 쌍의 부부가 와 있었습니다. 모두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등 무난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유 씨도 음식을 먹으며 즐겁게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건강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 저는 아침마다 요가해요. 나이 드니까 확실히 무슨 운동이든 해야 되더라고요. 몸이 예전 같지가 않으니까. 에이, 엄청 날씬하신데요? 날씬하긴요? 옷 속이 군살이 덕지덕지예요. 근데 저도 요즘 딸내미랑 같이 조깅도 하고 그래요. 유 씨는 웃으면서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얘기하는데 유 씨의 남편이 갑자기 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아이고, 다들 참 부지런하시네요. 우리 집사람도 좀 데리고 다녀주시면 좋겠네요. 여보, 보시면 아시겠죠? 와이프 풍채가 남달라요. 먼저 치부를 드러내면 더 이상 치부가 아니게 된다는 듯 누구도 유 씨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떠들어댔습니다. 역시나 날씬한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죠. 저희 와이프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런지 운동을 영 싫어해서요. 아, 남편의 말에 다들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맞장구를 치는 것도 말이 안 됐고 그렇다고 안 뚱뚱하다고 말하기에도 거짓말인 게 명백했으니 말이죠. 에이, 직장 다니신다면서요. 그러면 운동할 시간이 많이 없죠? 아, 그렇죠. 저희는 다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애써 포장해주는 여자들 사이에 앉아서 유 씨는 모멸감에 눈가가 빨개졌습니다. 툭 치면 눈물이 뚝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서 어딘가로 숨고 싶었습니다. 관리는 직장 그만뒀을 때 하시면 되죠? 관리요? 하지만 남편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할 줄 아는 관리는 그거밖에 없어요. 냉장고 관리. 그러고 나서 대단히 웃긴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껄껄 웃었습니다. 혼자서 말이죠.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다들 웃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적이 흘렀고 남편의 웃음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술도 안 먹었는데 꼭 술에 취한 사람 같았습니다. 아마 싸우면 제가 질걸요? 그러자 듣다 못한 누군가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그런 말을 하세요? 금방 이혼당하시겠네.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게 느껴져서 그게 더 비참했습니다. 유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물만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려서 잔 속에 물이 흘러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목구비가 참 예쁘세요. 그게 보여요? 시력이 참 좋으신가 보네요. 30년 가까이 살았어도 난 잘 모르겠던데. 살틈으로 봐야 하나? 그러자 안 되겠는지 다른 사람들이 서둘러 화제를 전환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무척 많아 보였지만 금세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자 유 씨에 대한 관심을 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식사 자리가 끝날 때까지 유 씨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유 씨의 남편만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다들 힐끔힐끔 유 씨의 눈치를 보는데 남편은 태연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인사를 나눌 때 다른 여자들이 유 씨에게 유독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동정인지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떤 감정이든 지금의 유 씨에게는 부담스럽고 창피한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집으로 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 씨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 씨 나름의 시위였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기태 와이프 봤지? 나이가 당신이랑 얼마 차이도 안 나는데 아가씨 같은 거 봐라. 기태 기사라서 말 많은 거 봤지? 내가 다 부럽더라. 그런 부인 있으면 얼마나 뿌듯해? 에이, 내 팔자야. 당신 이렇게 퉁퉁 불어버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지. 당신도 반성 좀 해. 내가 뭘 반성해? 살쪄서 미안하다고 해야 해? 그럼 미안해야지. 사기 결혼한 거 아니야? 아가씨 때는 날씬했잖아. 애 낳고 살다 보니까 그런 거지. 아까 그 여자들은 애 안 나오? 왜 당신만 그렇게 디룩디룩해졌는데? 여자로 보이겠냐? 살찌면 여자도 아니야? 그럼 내가 여자가 아니면 뭔데 도대체? 여자로 안 보이지. 방앗간 절구통? 아니면 드럼통이랑 사는 것 같아. 오늘따라 신랄한 남편의 말에 유 씨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충격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오늘 내가 얼마나 쪽팔렸겠어? 당신은 그런 내 입장 생각이나 해봤냐? 뚱뚱한 여자랑 안 살아봤으면 말을 말어. 진절머리 난다는 듯이 말하는 남편. 남편은 아무래도 유 씨가 아닌 다른 여자와 살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여자랑 살지. 왜 나랑 살아? 나도 마음은 굴뚝 같다. 그 말을 끝으로 남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답답한 듯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몇 번 치고 말았죠. 창밖에 가로등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울음을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마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 씨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의 무늬만 쐬어보았습니다. 가슴이 지끈거리고 너무나도 괴로웠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치고 싶기도 했고 목 놓아 울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편히 자고 있는 남편이 보였습니다. 유 씨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유 씨는 다음 날부터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출근 전에 공원을 5바퀴씩 돌았습니다.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숨이 찼지만 매일 5분씩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그런 유 씨를 비웃었습니다. 어이구, 그 몸으로 뛰면 무릎 나가. 유 씨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며칠이나 가나 보자. 콧웃음 치는 남편을 유 씨는 본체만체 했습니다. 저런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따져봤자
또다시 유 씨에 대한 비하 발언이 날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러면 상처받는 사람은 유 씨였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당해온 일이었습니다. 울고불고 하며 남편을 바꿔보려고 해봤지만 소용없는 것이었죠. 유 씨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겠다는 각오를 했습니다. 이번에 살을 빼지 못하면 차라리 죽자고 생각했습니다. 유 씨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집에서 유튜브 영상을 따라하며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식습관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밥 안 차릴 거야? 왜 맨날 풀밖에 없어? 다이어트 때문에. 다이어트 한다고 남편을 굶겨? 굶기긴 뭘 굶겨. 당신도 먹으면 되잖아. 유 씨의 저녁밥은 닭가슴살과 샐러드, 그리고 고구마 한 개였습니다. 물론 남편이 먹을 만큼 넉넉한 몫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먹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 김치찌개라도 끓여놔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먹으려면 먹고 말려면 말어.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무슨 다이어트를 하냐면서 말이죠. 당신이 살 빼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자 말문이 막힌 남편. 밥 좀 그만 먹으라고 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 남편도 기억 못할 리가 없었죠. 엄마, 살 빠진 것 같은데. 정말? 볼이 쏙 들어갔어. 오랜만에 집에 온 큰딸이 유 씨의 얼굴을 보더니 놀랐습니다. 몸무게가 3kg가 빠졌는데 티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아서 의욕이 떨어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나자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조차도 젊어 보인다고 했죠. 여보, 왜 이렇게 살 빠졌어? 남편이 어느 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유 씨를 의외로운 눈으로 훑어내렸습니다. 많이 빠졌지? 그러자 남편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옷장에 있는 옷을 싹 바꿔야 했습니다. 큰 돈이 나갔지만 살면서 그토록 기분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옷 사이즈가 2사이즈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예쁜 옷들을 입을 수 있어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고된 운동을 해야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말에 유 씨가 미용실을 가기 위해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머리를 하고 친구들과 밥도 한 끼 먹기로 했습니다. 당신 옷은 왜 그렇게 화려하게 입어? 누구 만나는데? 미용실 가는데? 그리고 해숙이네도 만나고. 그런데 왜 그렇게 꾸며?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던 남편이 의심스러운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해숙이 만나는데 그렇게 차려입는다고? 차려입기는 뭘 차려입어? 치마를 입었잖아. 치마는 전에도 입고 다녔는데 왜 그래? 유 씨가 자신의 옷을 보았지만 남편의 말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습니다. 푸른빛이 도는 얌전한 원피스였습니다. 다만 그 옷에는 옛날과 사뭇 달랐죠. 그리고 살은 도대체 언제까지 뺄 거야? 그 정도면 되지 않았어? 왜 그래? 관리하라며? 다이어트는 계속 할 거야. 유 씨는 63kg가 되었습니다. 예전과 비교하면 20kg 정도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이 몸에서 빠져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얼굴이 그렇게 뾰족해졌는데 뭘 더 빼겠다는 거야? 5kg 더 뺄 거야. 그렇게 빼서 뭐해? 다이어트 그만해. 바람이라도 피려고 그래?
유 씨가 살이 빠지자 남편은 이상하게 굴었습니다. 꼭 부인을 단속이라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자꾸만 어디 가냐고 누구를 만나느냐고 캐물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유 씨는 자주 외출했습니다. 유 씨도 살이 빠지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 누구의 옆에 서도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때처럼 늘씬한 것은 아니었지만 꽤나 봐줄 만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모임에서 여자가 말했던 것처럼 이목구비는 미인이라고 할 만했습니다. 살에 파묻혀 있던 남편도 모른다고 했던 그 얼굴이 드러났죠. 남편의 불만은 아니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유 씨의 휴대폰을 확인하려고 들기까지 했습니다. 비밀번호 왜 바꿨어? 내 휴대폰 보려고 했어? 왜? 부부끼리 보면 안 돼? 당신 뭐 숨기는 거 있구나. 비밀번호를 왜 바꿔? 사생활이야. 그리고 당신 비밀번호도 나한테 안 가르쳐 주잖아. 당신도 그런 거 질색을 하면서 왜 그래? 나랑 당신이랑 같아? 뭘 숨기길래 그래? 요즘 당신 진짜 이상해.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주말마다 화장 진하게 하고 외출하고 말이야. 평생을 똑같이 화장했는데 뭐가 진하다는 거야? 남편이 보기에 예뻐 보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괜한 트집이었습니다. 실제로도 친구들을 만나고 쇼핑하고 밥을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유 씨가 꼭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딴짓을 하고 있다고 믿는 듯 했습니다. 당신 이럴 거면 다시 살찌워.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남편을 유 씨는 어처구니 없는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살 빠지고 난 뒤로 집에 붙어 있질 않잖아. 당신은 나는 안 보이는 거야. 그건 유 씨가 전부터 남편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부부 동반 모임도 혼자 갔을 정도면 말 다 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유 씨가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남편이 유 씨는 지긋지긋했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데이트나 할까? 데이트? 화장대 앞에 앉아 얼굴에 로션을 바르고 있는데 어느새 남편이 다가와서 은근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그래. 내일 당신 좋아하는 회도 먹으러 가고 말이야. 회 이야기를 꺼내니까 지난 부부 동반 모임이 떠올랐습니다. 작작 좀 먹으라고 하던 남편의 말과 눈빛이 또다시 떠올랐죠. 남편은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유 씨를 설득했습니다. 백화점에서 당신 어울리는 목걸이 같은 것도 살까? 내가 알아서 살게. 데이트하기 싫다고? 징그럽게 무슨 데이트야? 뭐? 남편한테 징그럽다니. 당신도 내 살들이 징그럽다고 하지 않았었나?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아니, 그건 남편이 말문이 막힌 듯 어버버거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런 남편을 유 씨는 무심한 눈길로 힐끔 쳐다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 꺼줘? 그리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1분 정도 침묵이 흘렀고 불이 꺼지며 방문이 열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그날 소파에서 잠을 잤죠. 또 운동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소파에서 남편이 몸을 일으켰습니다. 달리기 할 준비를 하고 나온 유 씨가 그런 남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얼른 몸을 일으켰습니다. 같이 뛰러 갈까? 아직 해가 덜 떠서 좀 어두운데 위험하잖아. 작년에 당신이 그러지 않았어? 나 같은 거 누가 데려가냐고?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을 때 새벽 시간이 무섭다고 했더니 남편이 했던 말이었습니다. 코끼리 같아서 오히려 남자들이 피해 다닐 거라고 그랬잖아. 남편은 낭패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 상황은 악화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랑 다르잖아. 날씬해졌으니 다르다는 남편. 드럼통이 드디어 여자가 됐나 보지? 유 씨는 그런 남편을 남겨둔 채로 혼자 집 밖을 나섰습니다. 남편 눈에는 자신이 여자다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는데 이제서야 말이죠. 그리고 한 달쯤 뒤, 유 씨는 드디어 목표하는 몸무게가 되었습니다. 57kg가 되니 뒤에서 보면 40대로 보이기도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헬스장에 다니며 개인 레슨을 받고 있었는데 몸에 탄력이 생기고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엔 생기가 돌았고 옷차림은 세련되어졌습니다. 더는 사이즈만 보고 돌아서야 했던 옛날의 유 씨가 아니었습니다. 이불보를 걸친 것 같다던 남편의 말이 양분이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인간 승리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유 씨에게 좀 더 친절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유 씨의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유 씨의 자존감은 바닥에서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러니 자격지심의 주변 눈치를 봤던 때와는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를 확인한 그날 저녁, 유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 남편은 못 들을 말을 들은 사람처럼 눈가를 구겼습니다. 그러더니 버럭 화를 냈습니다. 역시 너 뭐 있지? 어떤 놈이야? 유 씨는 그 말에 피식하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살다 이런 의심을 받을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뚱뚱했을 땐 그런 오해는 받고 싶어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재수없는 것과는 별개로 기분은 유쾌했습니다. 이혼을 하자고? 이유가 뭐야? 이유를 모른다는 남편이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지난 1년 가까이 살을 빼면서 유 씨는 수도 없이 울었습니다. 아니, 평생을 남편의 괄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현기증에 비틀거려가며 뺀 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혼의 이유를 모른다면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데이트도 싫다고 그러고 같이 운동하는 것도 싫다 그러고 오히려 이혼하자고 말할 사람은 나야.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말이 돼. 지금 이 나이에 이혼을 하자는 게 이혼의 나이가 따로 있어? 당신 요즘 기분 좋았잖아. 왜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기분 좋았던 이유에 당신은 1%도 없어. 뭐, 와이프를 드럼통이라고 부르는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사는 여자가 정신이 나간 거 아니야? 그 얘기를 왜 또 꺼내? 다 지난 얘기잖아. 나한테는 지난 얘기 아니야. 눈 감으면 아직도 그때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 당신의 말에 난 피가 철철 흘렀어. 여보, 그걸 왜 마음에 담아둬? 나도 나름 당신 걱정돼서 한 소리였잖아. 건강 챙기라고 살 좀 빼라고 한 게 그게 그렇게 죄야? 당신 모임에서도 날 등신 취급했어. 뚱뚱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어. 난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걱정? 2번 걱정했다가는 사람 죽겠어. 그래서 살 뺐잖아. 결국 다 잘 된 거잖아. 이제 나도 당신한테 뚱뚱하다고 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젠 잘 좀 지내보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참 쉽다. 여전히 잔인하고 이기적이야. 나는 절대 이혼 못해. 도장 못 찍어. 소송하면 돼.
아쉽게도 매일같이 비하를 했던 말들은 따로 녹음하지 못했지만 휴대폰 통화 음성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밥 먹듯이 숨 쉬듯이 유 씨를 모욕했던 것들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드럼통, 절구통, 코끼리, 물소, 풍선인형, 덩어리. 표현도 참 다양하기도 했습니다. 어디 좀 같이 가자고 하면 같이 다니기 쪽팔린다. 옷을 싸러 왔다고 하면 맞는 옷이 있느냐? 포대자루 사러 갔냐? 그동안 남편이 했던 폭언들을 일일이 들어보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같이 살았던 자신이 참 바보 같았습니다. 여보, 이런 건 다 농담이잖아. 상황이 심각하다고 여겨졌는지 남편은 한껏 누그러진 음색으로 유 씨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이혼 사유가 되겠어? 내가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도박을 했어? 정신적 학대. 수십 년간 지속적으로. 뭐? 그게 무슨 이혼 사유야? 부부 사이에 그런 말도 못해? 부부 사이면 인격을 모독해도 되는 거야? 유 씨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을 빼기로 마음먹은 그 순간부터 이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유 씨는 결국 몇 달 뒤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이 먹고 여자 혼자서 남편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려고 남들 요가 다닐 때 난 열심히 직장에 붙어 있었나 보지? 재산도 분할했고 아직까지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이 먹여 살렸던 것도 아니니 말이죠. 남편은 그런 유 씨를 비난했습니다. 친척들이나 주변에도 유 씨의 험담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살 빼고 바람나서 아빠 버린 거라고 고모한테 그랬대. 고모가 그게 사실이냐고 나한테 전화 왔어. 바람이나 났으면 억울하지 않겠네.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바람이야. 망상하면서 살라고 그래? 유 씨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남편과 이혼한 이상 시집 식구들과의 연도 끊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으니 말이죠. 유 씨는 거울 앞에서 새 옷을 입어봤습니다. 줄어든 몸매에 어떤 옷이든 잘 어울려서 우아해 보였습니다. 유 씨는 씩하고 입꼬리를 올려 웃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눈가는 눈물로 글썽거렸습니다. 서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놈의 살이 뭔지, 뚱뚱한 게 뭔지, 왜 사람다운 대접을 못 받고 살아왔나 싶었습니다. 유 씨는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뚱뚱하든 날씬하든 누군가의 무시를 받으며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 씨는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올 것을 유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이 없으니까 깨달았어. 내 말이 심했어. 당신을 인격적으로 못 대했어. 정말로 미안해. 유 씨는 이혼하는 과정에서 통화의 녹음본을 글로 기록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남편도 그 모든 것을 읽어봤죠. 당황하던 그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사과가 무슨 수용인가 싶었습니다. 가정을 위해 헌신한 자신의 배우자를 드럼통에 비유하는 인성을 가진 사람과는 인생을 함께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늘 원했던 대로 자기 관리 잘하고 날씬한 여자 만나서 새장가 들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내가 그리우면 절구통 하나 구매하던가? 그러고는 유 씨는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심호흡을 한참 했습니다. 끓어오르는 울음인지 화인지를 참아내렸습니다. 잠시 뒤 유 씨는 평온해졌습니다.
다음부터 요가를 배우기로 했는데 요가할 때 입을 옷을 좀 사야겠다 싶어서 인터넷 창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유 씨의 입가엔 다시 미소가 번졌습니다.